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이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이 정신구조, 그리고 우리의 헌법 정신은 무엇인지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어떤 불가역적인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자유, 어떤 천부적인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부적인 자유, 그리고 인권, 어떤 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국가의 건설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이 선각자들, 지식인들, 지성인들의 오랜 열망이자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의 사회는 이러한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조선왕조, 대한제국이 그러한 그 상황이었죠.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극단적인 계급사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수의 양반이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좁혀서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를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한 약 3%, 많아야 7% 정도의 아주 극소수의 양반과, 그리고 상민, 우리가 흔히 상놈이라고 하는 상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또 천민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조선시대에는 이름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거 극단적인, 그야말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극단적인 이런 계급 사회에서 이 계급의 신분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성리학이 아주 절대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이런 사회였습니다. 주자 성리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계급 간의 신분 차별을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과 여, 주인과 노비, 노장과 소장, 적자와 서자, 이런 것의 차별을 아주 당연시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세동점의 물결이 흘러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자유, 인권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저항을 하는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정척사 쇄국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서세동점의 시기를 우리가 1840년 아편전쟁서부터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편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 이 쇄국, 위정척사 그룹과 개화, 개방, 개혁 세력들이 충돌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큰 두 개의 물줄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정척사 세국은 외국인을 배척합니다. 서양 사람이 조선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개화 개방 세력들은 외국인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빨리 개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부적인 인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위정척사 세력은 주자 성리학을 고수를 했고 개화 세력은 서양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이런 기독교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급 사회를 고수하려고 하는 반면 개화 세력은 만민 평등이다. 양반이고 쌍놈이고 어디 있느냐. 노비고 천민이고 우리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의 이름 아래 우리는 다 같은 형제로서 같이 살자 하는 만민평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쪽은 쇄국, 위정척사,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자 하는 주장을 했고 한쪽에서는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세계와 교류 통상을 해서 살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자성리학의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의병이 일어나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개화 개방 세력들은 우리가 지금 싸워봤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일본 외세를 이기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해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양성을 해서 외교 독립을 이루자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토벌을 당해가지고 국내에서는 무장투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 연해주로 가서 무장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한쪽은 국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외교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그래서 만주 연해주에서 무장투쟁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악수를 하고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수용을 하고 한쪽은 중국, 소련을 추종을 하고 개화개방세력들은 일본, 만주국, 미국을 추종을 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분단이 되니까 해쳐 모여서 위정척사, 쇄국을 추구하던 세력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김일성 왕조를 만들고 개화개방 세력들은 남쪽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그 두 개의 물줄기가 지금도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에서 이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세력들의 핵심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역관들이라는 건 통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통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돈을 벌고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화개혁을 꿈꾸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개화는 의사와 역관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 그래서 의역 중인들이 개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경석 같은 역관이고 그 다음에 유대치 같은 이런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중인 신분이니까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 아니면 명함을 못 내미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도 청년 양반들을 우리 편으로 포섭을 해서 개화 사상을 한번 일으켜보자 해서 찾아낸 것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사회를 개혁개방을 하자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이고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면서 김옥균이라든지 개화파들이 전부 도륙을 당해가지고 개화라는 것이 싹을 피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개화 세력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위정척사 세력이 의병을 일으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하고도 싸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송시열로부터 면면이 이어지는 이 정통 주자성리학의 핵심 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송시열의 제자가 이양로고 이양로의 제자가 바로 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인데
학파로는 이제 기호학파라고 그래서 경기, 충청, 서울 일대 여기를 기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기호학파. 그 다음에 당파로는 노론 계열입니다. 이 송시열이 노론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주작의 아주 핵심 계보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사상을 추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위정척사, 수구, 의병을 일으킨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나깨나 주작을 숭상을 했습니다. 주작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을 숭앙을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주작 중심의 중화를 수호하고 중국을 추종하는 거예요. 주작을 신봉하지 않는 서양 세력은 야만의 족속이다. 따라서 일본과 서양은 저 주작을 모르는 아주 그 야만족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퇴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인석의 스승인 이양로는 주자의 말이 아니면 감히 듣지 않을 것이며 주자의 지가 아니면 감히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조선의 쇄국 위정척사 세력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서양 문명, 서양의 근대 문명, 서양 근대 문명의 핵심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 남녀가 어디 있느냐, 서자고 장자가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생각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천부적인 인권을 다 같이 누리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 서양의 근대를 격렬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고 주작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주작의 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원래 양반과 쌍놈으로 태어났어. 남자하고 여자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별받아야 돼. 이런 세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개화는 곧 망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항을 해서 서양과 친해져서 오랑캐의 나라가 된 채 존속하느니 차라리 중국의 상태에서 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유인석과 같은 이 위정척사, 정통 주자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개화는 망국이에요. 그래서 절대 개화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분상으로 차별받고 3%의 양반이 97%의 이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뜯어먹는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개화파들에 의한 서양이라든지 일본과의 개항은 천하만국의 근본이고 마치 문을 열어서 도적을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구인같이 행동했더라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화, 개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발령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서양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상투를 틀고 이런 걸 다니면서 보면서 머리나 제대로 감습니까? 1년 12달간 머리도 몇 번 안 감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 안에 얼마나 이 위생상 불결하겠어요. 막 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희들 제발 좀 머리 좀 깎아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이 주자성리학자들, 위정척사파들은 단발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내가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는 못 자르겠다. 그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요? 유인석은 이 정통 주자성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머리카락은 하늘이 준 것이고 부모가 낳아주신 것인데 이거는 깎을 수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핵심 본질은 뭐냐? 중국에서 옛날부터 이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거면은 중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니까 중국의 한 제도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곧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통 주자학을 받아들였는데, 이미 중국은 다 근대화라고 서양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옛날식의 중국, 주자성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요나라나 주나라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문명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요순 시대라고 그러죠. 요순 시대가 지금으로 치면 무슨 시대냐? 신석기 시대 내지 청동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단발령에 대해서 저항한 것은 보건위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시행을 했던 그 제도,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틀고 다니는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문명사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위대한 이 시대착오자들의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상투를 트는 것은 중화문명의 상징이고 이걸 자르는 것은 야만의 표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발령에 극단적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화를 좀 하자고 하는 독립협회를 또 격렬하게 비난했어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소위 민당이란 길거리에 무식한 무리를 불러 모은 것으로 구차하게 도당을 합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마음대로 대신들을 오라가라 하며 군부를 지탄 배척하고 정승을 능멸 모욕하되 밤낮으로 지렁이처럼 얽혀다니며 위세를 부려 기염이 대단하다. 그 당시에 독립협회에서 고종 황제에게 끝없이 요구한 게,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회에서 민의를 모아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상소를 하니까 고종이 의회 만들어줄게 하고 수십 번 약속을 하는데 한 번도 지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자성리학자들이 의회는 무슨 의회냐, 이 의회는 이건 깡패들이단 말이야. 감히 자기네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정승을 오라라고 임금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비를 거니까 이건 나쁜 놈들이다. 이런 거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 토벌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진짜 이분이 우주문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그야말로 끝없는 망언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망언은 뭐냐? 평등과 자유가 기존 질서를 와해시키는 주범이래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놈들은 다 잡아다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평등 자유라는 어지러운 싸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된다. 그런 싸움을 일으키는 칼자루다라고 비판을 해요. 사람이란 것은 원래 군신, 부자, 부부, 장유, 상하, 존비의 구분이 있고, 서양법은 입헌하여 군주와 신민이 공화해서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의원에도 상하가 있으니 절대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평등하면 질서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자유라 하면 사양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으면 다투게 된다. 오늘날 세계의 어지러운 다툼은 평등 자유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평등하고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인류는 멸망한대요. 그래서 개화파들의 무분별한 평등자유관은 세계 최악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공화제, 입헌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이런 걸 또 격렬하게 비난을 해요. 주자성리학에 입각해서 제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만방을 다스리고 만민의 군림하니 모든 종사를 청관하고 모든 교화의 근본인데, 이러한 제왕이 존재하는 것이 중하다. 그런데 무슨
공화제를 하고 입헌제를 해? 이건 중화문명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지구가 망해. 민주주의 있다고 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한 게 주자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보급하면 천하가 망한대요. 그리고 여학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대요. 여기 이 프로를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일찍 태어나셨으면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 여학교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대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격렬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보고하는 것은 천하에 만극한 일이며 하루속히 공자의 도로 돌아가서 인심을 회복하여 나라를 찾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기독교의 마음을 빼앗기면 유교사회를 지탱하는 삼강오륜이 붕괴돼서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서학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여학교, 무관학교 이런 것도 다 없애야 된대요. 여자들이 학교에서 평등 자유 같은 허무맹랑한 악설을 배우면 서양처럼 남편을 학대하고 시부모를 천대하며 자녀를 망치게 되므로 여학교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구한말 우리가 그처럼 떠받드는 의병운동의 선봉장 유인석이라는 사람의 주장과 사고방식과 식견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내에서 의병투쟁을 하다가 토벌을 나가니까 이제 연해주로 가요. 연해주로 갔는데 연해주에서도 의병투쟁의 목적이 뭐였느냐? 유교 도덕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에서 야 주자성리학을 고수하고 조선왕조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연해주로 가서 사는 한국인들은 뭐 때문에 연해주로 갔습니까? 이 조선왕조 관리들의 아주 지독한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식수들 거느리고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밥술이나 먹는 이런 세상이 됐고 조선왕조라면은 치를 떠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주자성리학을 고수해서 조선왕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 사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왕따를 당해요. 이거 참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진짜 제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성 임시정부, 상해에서도 상해 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 국민의회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8개의 임시정부가 선포가 됐는데 그 모든 어떠한 임시정부도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의 부활을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 이런 건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저 주자성리학자들, 저 수구 꼴통들 말이야. 민주주의 하지 말아야 되고, 공화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여자들은 평생 공부하면 안 되고, 이런 세상은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한결같이 공화제를 주장을 합니다. 아주 조선에서는 지긋지긋한 이 전제군주제, 이걸 아주 시궁창에 버려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8개 임시정부가 존재하니까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전체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들을 해산을 하고 상해에다가 모든 임시정부를 합쳐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날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그 임시정부 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에 국민주권, 자유권 보장, 의회제도, 법치주의 이런 원칙이 이때서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극악무도한 이 양반과 쌍놈으로 이루어진 이런 계급제 사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다 버리자. 그래서 임시정부가 헌법을 5차례 개정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개헌을 하는데 뭐 어떤 헌법이든 국민주권과 자유권, 삼권 분립주의, 의회제도,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아주 명문화해 놨습니다. 우리 다시는 조선왕조로 돌아가지 말자. 그런 지긋지긋한 사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이 준 천부적인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바로 이 3.1 정신의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기원이 바로 이 임시정부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시 그 헌장에 보면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 전까지 대한제국이나 조선왕조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왕이 주인이죠. 대한제국은 황제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 이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산제 국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주공화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고, 또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치한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용어로 치면은 임시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식 정부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국회를 만들어서 민의를 수렴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그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조선왕조 시대에 얼마나 이 계급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어르신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 가면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그 머슴이 뭐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죠. 그리고 통합된 그 통합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날 그 출범을 하면서 통합임시정부도 헌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평등함.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삼권 분립을 보장을 했고 인민은 다 평등하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고스란히 그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의 모체가 됐다.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하죠. 네. 자, 1919년 지금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3.1운동 소식을 듣고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한인의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바로 이 한인의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서재필 박사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신대한의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 이때 제시된 이 한민족의 미래 국가사항이
또 우리 헌법 정신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독립을 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는 신대안의 비전이라는 것에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공화제 정부,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약 10년 정도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를 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민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 오히려 저는 이게 맞았던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를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었는데 선거를 하긴 했는데 이 선거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공화제가 뭔지,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인지 하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자, 필라델피아에서 구성한 새 국가의 정부 형태와 운영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가를 건설하겠다. 미국식 공화제 정부. 이 사람들은 미국 같은 저런 어떤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청교도의 나라, 그리고 정부 수립 후 10년간 정부는 국민교육에 주력을 해서 인민이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음에 경험이 축적되면 참정권을 확대를 하자,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건국을 하면서 일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투표권을 주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이 의병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랬느냐? 우리는 의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의사가, 이분들은 원래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본토로 건너갔어요.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으로 미국 사람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건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을 했는데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가서 스티븐스를 미국 땅에서 권총으로 비무장한 스티븐스를 쐈습니다. 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은 등 뒤에서 총 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게 결투를 해서 총을 쏘면 몰라도 등 뒤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혐한 감정이 일어나고, 이승만 박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근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구나. 오히려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는 결과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미주 교민신문인 공립신보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이 세상에 총 몇 방을 쏴가지고 독립할 수가 있다면 이 지구상에 식민지가 왜 있느냐. 총 몇 방 쏴가지고는 절대로 독립이 안 된다. 설령 지금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서 조선을 독립시킨다 한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을 되려면은 국민 개개인이 근대인으로 각성을 해서 개인의 자유가 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국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군대는 어떻게 만들고, 재정은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국제사회가 우리를 독립을 시켜준들 우리가 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가가지고 그 국제사회에 비난만 일어나는 이런 이런 행위가 우리 독립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권총 사격할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라. 공부 중에서도 국제법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국제인들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자. 이게 이승만 외교독립론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연합국으로 참전해서 같은 편이 돼서 싸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나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저 일본이 이 간악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제발 독립 좀 시켜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네들도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일본한테 어떻게 야 너 식민지 빨리 왜 해방 안 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승만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미국인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미국식 청교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청교도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 이상한 귀신을 믿는 일본이 신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고 싶은데 저 이 이상한 신을 믿으라고 하니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이승만 박사가 쓴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가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오 보다는 기독교의 양심에 호소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분은 깨달은 겁니다. 그 고차원적인 외교 독립 전략을 한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로지 소련이라는 나라하고 손잡고 소련 공산주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고 소련의 힘을 빌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동희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 독립운동을 하는 아주 개화파이자 기독교인이며 우리나라를 미국과 같은 개방통상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한쪽은 소련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자, 임시정부가 이거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의만 하면은 싸우고 무장투쟁과 외교 독립론이 그냥 투쟁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이동희가 비밀리에 특사를 레닌한테 보내서 레닌으로부터 돈을 그 당시 무지막지한 코민테른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거액이 그 당시에 금화 100만 루블을 줬는데요. 금화 100만 루블, 40만 루블을 가져오는데 마차 세대 분량의 황금 덩어리를 마차 세대 분량이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돈을 이동희한테 줘가지고 이동희가 이 돈 받아가지고 임시정부에다가는 한 푼도 안 내놓고
임시정부를 공산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썼습니다. 그래 임시정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공산주의가 되면 소련의 노예가 되는데 당신들 소련의 노예 상태로 살고 싶으냐? 나는 그런 세상은 나는 못 살겠다. 이동희 국무총리는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소련과 손잡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만들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이런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어요. 방송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승만이라는 분의 외교 독립론을 얘기하는데 외교 독립론의 핵심 본질은 뭐냐? 이분이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구평화론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이 지구상에 어떤 영국이라든지 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이 식민지가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이 식민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식량, 자원, 인력 이런 걸 다 수탈을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면 이 식민지 쟁탈전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을 다 독립을 시키자. 다 독립을 시켜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서로 장사를 해서 교류 통상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면 전쟁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지구상에 있는 식민지들을 독립을 시키자라고 주장한 게 칸트의 영구평화론인데 그래야만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진다는 건데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틈만 나면은 식민지를 전부 독립을 시켜요. 독립을 시켜서 서로 교류 통상을 하려면 이 지구상의 바다에 이 깡패라든지 이 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을 길러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깡패나 해적이나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두드려 잡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바다를 어느 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지구를 교류하고 통상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자. 이게 요즘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세계화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손을 잡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이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교류 통상하는 그런 나라로 먹고 살게 만들자라는 주장하고 일본처럼 조선이나 만주를 자기네들 식민지로 만들어서 여기를 그냥 내가 배타적으로 그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이 태평양에서 언젠가는 전쟁을 벌일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긴다. 그때 우리는 미국에 한국을 이해하는 이 친한파 인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분할을 시켜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
후의 역사는 이승만이 주장한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항복한 후에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다 헤쳐모였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를 좋아하고 쇄국을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오매불망 무장투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38선 북쪽으로 헤쳐모였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헤쳐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오랜 고민 그대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역사적인 재헌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재헌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에도 헌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근본적인 모습은 아마 헌법에 담겨 있게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이야기를 한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면면이 이어온 것입니다. 재헌국회가 1948년 7월 1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7월 12일 날 헌법을 의결을 했고 7월 17일 날 국회의장이 서명 공포를 해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줬습니다. 헌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소련 공산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헌법을 심의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누가 참여를 했느냐? 스탈린하고 몰로토프하고 스티코프하고 이런 북한 사람,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스탈린 별장에서 야, 1장 이거 잘 됐어. 2장 이거 너무 약해. 이거 공산주의 정신을 너 집어넣어. 뜯어 고쳐. 3장 잘했어. 4장 다시 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탈린의 재가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이 만들어준 헌법을 우리말로 옮겨서 김일성에게 줍니다. 그리고 북한은 초대 내각, 건설부 장관,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이런 걸 전부 스탈린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소련의 괴뢰국가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면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우리 재헌국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정한 거예요.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이 서명을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면 북한 헌법은 뭐예요? 북한은 나라 이름도 소련이 만들어줘. 헌법도 소련이 만들어줘. 내각도 소련이 만들어줘. 그럼 뭐예요? 소련이 만든 나라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중앙청광장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을 전 세계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독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한 날 우리는
독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국가를 선포한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김구라는 사람은 1948년 1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직 독립이 안 돼가지고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온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는 날 오래전부터 우리의 선각자들이 꿈꿔왔던 민주공화제, 국민주권의 위대한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준 천부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드디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민주정체의 요소가 뭐냐? 민주정체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의 자유를 극력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의 핵심 본질입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보호되는 나라.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왜 36년 동안 일본하고 싸웠느냐? 바로 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 민족이 싸워왔습니다. 아주 위대한 연설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아주 그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었는데 그 혁명은 뭐냐? 조선시대에 그 주자성리학자들이 외쳐왔던 이 신분차별, 이걸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양반을 제외한 일반 백성이나 뭐 서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비, 천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인간 대접을 받았습니까?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잖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단군의 자손, 배달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단군의 자손 배달결에 그러니까 야, 우리는 오래전부터 단군을 섬겨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것도 알고 보면 다 가짜입니다. 단군이라는 게 언제 우리 그 역사에 등장을 하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3.1운동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3.1운동 이전까지는 뭐냐? 기자조선이었어요. 단군이 아니라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누구예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을 세워가지고 조선의 나라를 일으켰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 결과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에 왔다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양반도 만세 부르고 옛날에 저 노비도 와서 만세 부르고 여성들도 만세 부르고 가장 극단적으로 그 차별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백정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도 같이 만세 부르고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보니까 야, 이거 그 양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다 우리 같은 우리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이 최초로 자각을 하게 된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그 양반이고 뭐고 이제 다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 모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뭐냐? 찾다 보니까 단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군은 3.1운동 이후에 우리 곁으로 온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은 군주와 백성의 주종관계로 살아오면서 이 근대 국민국가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한반도의 현대적 개념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아주 전대미문의 혁명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혁명적인 이유는 왕조국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근대화된 정치체제나 제도적 기반이 성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이 스스로 사회적 능력을 배양을 해서 자기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주권적 주체로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근대적인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38도선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은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려면은,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려면은 헌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도 헌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북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북한의 현행헌법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주체 사상이 외국에서는 종교로 해석되는 이유는 영생불멸이라는 걸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정토를 마련하시고 조국 강국의 역사적 이룩을 이룩하셨으며 줄줄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 왕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8선 이북에서 해쳐 모인 사람들은 과거의 조선 왕조가 이시조선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김씨가 조선을 새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1대 세습왕이 김일성이고 2대 세습왕이 김정일이고 3대 세습왕이 김정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아먹는 나라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헌법 선문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래요. 그런데 이런 조국이 좋다고 지금 아주 미쳐 날뛰는 이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저 올라가서 살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나면 국가보안법을 계속 해체하려고 그래요. 인민민주주의를 내걸고 출발했던 북한이 지금은 민주주의는커녕 문명의 반대쪽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오히려 조선왕조보다 더 극악무도한 그런 정말 인간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자유는커녕이고 양반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앉아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완벽한 조선왕조의 부활이 지금 휴전선 북쪽에서 재현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세동점의 시기에 우리 땅에 큰 두기둥이 만들어졌던 그 양태 그대로가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쪽 기둥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한을 만들었고 한쪽 기둥은 남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번영된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가지고
흡혈귀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나선 세력들이 지금 우글우글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해계면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왜 그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가지고 총을 들고 우리 마을을 쳐들어오고 내 가족을 납치하는 사람들을 왜 나가서 싸웁니까?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는 내가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 소위 말하는 우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싹을 피우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낯선 제도가 우리 땅에 정착되기에는 사실 짧은 시간에 정착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혼란의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건 잘못된 제도니까 북한식의 저런 제도, 주사성경학과 같은 저런 세상,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되고 기독교 믿으면 안 되고 공화주의, 민주주의, 의회제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악의 꽃처럼 대한민국 여기저기를 시뻘겋게 지금 물들어 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체제를 우리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지켜야 됩니다. 뭘로 지키나요? 투표권이 있잖아요. 투표라는 과정에서 적정분열을 하면 안 되고 다 알면서 우리는 끝없이 지금 분열을 해왔잖아요.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으로 싸울 때입니다. 올바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가치관과 도대체 보수는 뭐고 우파는 뭐고 시장경제는 뭐고 하는 가치와 개념, 대한민국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초중고 대학에서 안 가르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서 이웃들을 깨우쳐서 진짜 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대열에 합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